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오재일 교수입니다. 제목이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하수도 도시 침수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수도의 도시 침수 대책이 이제 기후변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본질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 침수의 발생 원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발생 원인을 제일 먼저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내도 뭐 국외랑 마찬가지로 도시 침수가 뭐 하루 이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체계화된 형태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도시 침수 대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의 큰 개념. 외국은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일본이 저희보다 이런 강우 패턴도 유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재난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강한 나라다 생각이 돼서 일본의 사례를 보아서 저희가 시사점이 뭔가를 보고 그다음 매진말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던 내용이죠. 기후변화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돌발 강우가 발생한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기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트렌드 분석이거든요. 있을 때 우리가 명확한 거는 IPCC 보고서에서 나온 거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온난화 가스에서 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강우 패턴도 변하게 되고 극한 강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서 많은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 왼쪽에 보시면 강우 일수는 좀 줄어드는데 강수량 변동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우 일수가 줄고 강수량이 일정하다는 것은 강우 강도가 높은 강우가 많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의 배제에 관련된 설계 빈도나 이런 걸 할 때 뭐 30년 빈도, 뭐 10년 빈도 이런 거를 저희가 공학적으로 설계나 계획에서 필요한 어떤 분석 자료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 8월 같이 이제 돌발 강우 이런 형태가 이제 집중적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이 나오는 30분 내외에 굉장히 짧은 피해를 극심하게 발현시키는 이런 돌발 강우가 발생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매체에 이제 떠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이벤트에 해당되는 50년 내지 100년 빈도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저희가 정책적인 어떤 대응을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 부분에 항상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화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침수에 대해서는 도시화가 되고 불투수면이 증가가 되니까 유출 패턴이 달라지는구나 이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불투시 적을 때하고 높아질 때에 증발, 저류, 침투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고 유출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왼쪽의 그림도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의 이벤트, 돌발 강우라고 얘기하는 1시간 30분 이내에 굉장히 100mm 이상이 왔을 때에 그 이벤트에 했을 때는 위나 아래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90% 이상이 다 그냥 유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침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란 부분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계속 지하 개발을 하는 거죠. 아니 기후변화에 의해서 도시 침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지하 개발은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고 또 당연히 지하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 해당되는 부분들이 재산 피해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기후변화, 도시화된 이런 내용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부분 수자원이 아닌 하수도가 아닌 분야에서는 이미 도시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도시홍수, 도시침수라는 거의 근본적인 정의 수준을 보면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하천홍수고요. 하천이 넘는 거죠. 돌발홍수는 산지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돌발하는 것들. 그다음 맨메이드 인공홍수 같은 경우는 댐을 이제 방류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하천의 그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해안홍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평지에서의 발생하는 홍수는 그냥 물이 그냥 저류처럼 차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도시홍수는 도시 지역에서 수지 미송을 담당하는 하수 관로가 넘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일본식 용어를 하다 보니까 내수침수, 외수침수 이런 게 있어요. 하천이 넘어가는 것도 도시홍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맞습니다.
도시 지역에 발생한 홍수가 하천이 넘어온 거, 관로에서 서차지가 발생한 거 이렇게 되면 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침수의 원래대로의 개념에서의 대상은 하수 관로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 맨 왼쪽에 보시면 원래 도시화가 되기 전에 강우가 발생하고 유출의 패턴을 보면 지표 유출로 쭉 흘러갑니다. 산지에서 내려가는 물이 중간 산지는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도시화된 부분들은 하천 근처 옆에 도시화를 만들죠. 근데 귀중하고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시 지역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수 관로를 묻습니다. 하수 관로를 이중 배수 체계를 묻어요. 또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워터코스를 만드는 게 지하에 암거 형태로 하수 관로를 묻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두 개의 배수 체계가 생긴 거죠. 그걸 이중 배수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메이저 시스템은 도시 내에서는 도로면을 따라서 이렇게 유출이 발생하는 거고 관로에서는 마이너 시스템 하나는 관로에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하천을 퍼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 침수는 지표에서 흐르는 흐름과 관로에서 흐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더 이상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합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침수가 도시 내에서 발생했을 때 도시 침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도시의 기능, 도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거 형태로 하수도를 짠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형태의 그냥 단순한 개수로 형태의 배수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배수를 더 잘하게 하려고 하수관로를 묻은 거거든요.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상류 지역에서 보통 산지에서 내려온 물들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도시 지역의 유출수가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고지배수로 뺍니다. 이렇게 왼쪽 같이 빼버리고 그러면 삭감된 우수 유출이 삭감된 형태로 그래도 이제 흐르게 될 텐데 도시 내에서는 그래도 하천을 내보내기 위해서 필요해선 펌프장도 만들고 하수관도 만들고 필요하면 저류시설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기작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천이 수위가 낮으면 자연유화로 방류하고 하천이 수위가 있는데 저지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펌프로 패내고 하천이 수위가 높은데 펌프에 나면 하천이 넘칠 것 같으면 도시 내에서 저류조에 문을 좀 가다두면 끝입니다. 요때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천이 피크 하이워터 레벨에 도달할 때하고 물을 퍼내는 시점이 일치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이 발생이 돼서 하천이 넘어서 도시 내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도시 침수는 기본적으로 수집과 이송의 하수관로의 서차지에서 발생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진입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오픈 채널 형태로 만약에 제3세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배수로가 구성이 돼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왜 하수도에서는 그걸 암거를 묻느냐? 쓰레기를 버려서 그렇거든요. 쓰레기를 엄청 버려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암거 형태로 묻는 하수관로는 두 가지. 악취에 해당되는 뭐 좀 저감시키고 쓰레기를 버리면 당연히 악취는 또 하나 쓰레기를 엄청 버리니 제3세기가 보면 이 하천 또랑에 이 워터코스에 이런 쓰레기가 엄청나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좀 이렇게 홍수가 나면 하천이나 어떤 개수로 부분에 이런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바다로 가서 지금 플라스틱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례도 마찬가지,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침수라는 것은 통수능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도시 지역의 배제 성능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심지어는 90%가 넘어요. 하천이 이렇게 범람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는 밑에 그림에 하천에 있는 하천 구역이라는 제방터, 제외지 뭐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에서 오픈 채널이거든요. 물만 잘 빠지면 돼요. 여기만 잘 빠지면 사실은 하천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작구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게 도림천인데 관악산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양천이 국가하천이고 도림천이 이제 제가 보면 지방하천인데 이거 급류하천입니다.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접근도 막고 이 빨리 흘러가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빨리 피크를 쳤다가 쫙 물이 빠집니다. 이게 통수가 잘 되기만 한다 그러면 이 도시 침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에서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하수관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금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분류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가운데 우수관이 있고 왼쪽에 오수관 두 개가 있는 분류식 형태로 있는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대부분 합류관이에요.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수의 흐름과 우수의 흐름을 하나의 관으로 흘러보내거든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빗물바지가 계속 도로면에 있고 그것이 연결관에 있어서 우수관에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기능이 제대로 되면 수집과 이송이 제대로 되면 사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그렇게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침수의 발생 원인을 하면 이 메이저 시스템 지표면의 흐름과 마이너 시스템 지표하의 흐름 이걸 담당하는 부분에서 크게 아마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많아서 직접 유출량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얘기. 관로 같은 경우는 설계비들 넘어서는 강우가 발생했는데 그 밑엔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통수능 부족 얘기.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저지대가 지금 강남 같은 데가 이렇게 막 몰리는 깔때기형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밑에 있는 하수도 관로 시스템의 유지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자세히 볼까요? 수집 기능을 보면 도로변에 이런 빗물바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빗물바지 이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요 세 가지를 세분화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뚜껑에 보면 왼쪽과 같이 고무 덮개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서 그러거든요. 저게 큰 대로변은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저렇게 고무 덮개를 놓은 데는 다 이면도로 쪽입니다. 악취가 나서 그래요. 그 악취는 왜 나는 거냐? 오수 때문에 나거든요. 서울 같은 합류식의 관이 하나 있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강우 때 발생하는 그 유출은 50년 빈도, 30년 빈도 한 번 발생하는 거지만 평상시에 오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오수가 잘 흘러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퇴적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저런 악취 방지형 그런 뚜껑들이 많이 있었느냐? 그게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그런 거면 집수가 잘 안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도시 침수 관점에서 보면 저런 문제점이 너무나 이면도로에 아주 심각하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부에 보면 이 토실이 한 30cm 정도가 퇴적되는 게 있고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이걸 다 준설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악취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흙덤 있고 플라스틱 있고 뭐 낙엽 똥초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큰 대로변은 잘 관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결 지선 부분에 아니면 이면도로 쪽에 있는 지선관들을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사실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집수 바지, 빗물 바지하고 우수관을 연결시킨 연결관이 있는데 이걸 줌 카메라로 보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집수가 안 돼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위에 지금 뭐가 다니면 차량이 다니고 있거든요. 우수관이 다 도로 밑에 있는데 이걸 다 빗물바지에 연결을 했는데 여기에 차량이 다니까 다 크게 깨져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수집을 잘 못하는 게 비일비재하라는 거예요.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해도 원래 설계했던 100의 기능 중에서 실제로 그러면 기능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일까? 50%? 60%? 이건 모르는 거죠. 우수관은 이제 합류관은 제가 좀 따로 얘기할 게 있는데 자, 그냥 분류식의 우수관, 합류식에서의 합류관이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배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 맨홀 대 맨홀 사이를 보면 시공이 불량이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역경사 구간도 있고 부등치마도 낮고 바틀렛 구간도 있고 C자형 선형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구간들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갈 때 이 부분에서의 갑작스런 수도 변화 부분들 너무나 많은 문제에 있어서 이송이 저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를 하나씩 CCTV를 가지고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설계된 깨끗한 상태로 잘 흘러가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정글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건 하수도만의 문제. 근데 하수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기술 진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저 CCTV 통해서 내부를 보는 것도 5년에 뭐 이렇게 하지만 20년에 한 번 한 사이클 돌까 말까 할 겁니다. 1년에 2%나 볼까요? 이거 근본적으로 유지관리의 문제거든요. 관이 저렇게 꽉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될 수도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 침수를 방어하는 개념 이 그림으로 하나 끝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지역에서 유출수는 어떻게든 중간에 인터셉팅해서 하천은 빼내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가 모든 배제를 해서 하천이나 바다로 가는데 이게 막히면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저류조를 두고 그 다음에 저지대에서는 강제로 펌핑하는 이 구조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도시 침수를 방지하는 이 메커니즘 공학적인 개념은 다 똑같고 그냥 좀 더 명확히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하시설, 하수관로, 하천을 포함해서 그 부분들이 잘 물이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하시설을 초과하는 홍수량에 대해서는 잠깐 저류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퍼내는 펌프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넘어서는 비가 오면 비구조적 대책 아니면 우리가 LID니 그린 인프라니 이런 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효과가 좋으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접근 방법을 가는 것은 모든 게 있고 여기서의 가장 기본은 두 개죠. 하수관로가 잘 배수를 시켜야 되고 하천이 잘 배수를 시켜야 되는 유아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아시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을 거고 실제적으로 서울시나 모든 지자체가 하는 것은 하천 정비도 하고 관로 정비도 하고 펌프장 증설하고 저류조만 4가지 이상 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십 년간 해왔던 거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해왔던 도시의 도시침수 방어 능력 향상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독특하게 대심도 터널 뭐 이런 걸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고가예요. 이거 왜 만들었냐 물어보면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비에 대응을 해서 만든다. 그래도 만약에 이것이 다 이해 당사자 다 동일해서 시민들이 동의하고 하면 만들 수 있다 봅니다. 만들 수 있고 그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어디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심 터널은 사후의 사업 효과 부분에 굉장히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 돈 든 만큼에 해당되는 결과가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것은 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에서 도입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도시 지역의 상당 부분은 공공 그 섹터가 아니에요. 다 프라이빗 섹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서 우리가 도시 침수를 대응할 수 있는 걸 요청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산형 저류조밖에 없어요. 분산형 저류조를 누가 만드냐? 사유지에 있는 집주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집주인들이 허락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는 더 큰 강우가 오니 그 부분에 해당돼서는 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형 조그만 저류조가 굉장히 많으면 그래도 도움은 될 거다. 하지만 그건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수도 하천의 내용은 아니거죠.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ICT 그다음에 뭐 리얼타임 모니터, 리얼타임 컨트롤에서 이게 제어를 하면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강우 레이더 강우 정보를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예보도 하고 관로에 수위기를 달아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든 제어를 해서 액추에이터는 뭐냐? 펌프거든요. 펌프를 먼저 가동시키는 거거든요. 언제 가동하느냐? 선제적으로 먼저 가동하는 겁니다. 조기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효과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있어야 펌프를 가동하죠. 하수도에 물이 들어와야 그쪽까지 와 있어 펌프를 가동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이런 개념에 해당된 나온 건 20년도 더 됐고 실제적으로 펌프장 운영을 했을 때 이득이 한 10%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면 다들 이제 놀라는 거죠. 야, 그 돈 들여서 그거 보려고 그거 했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디서의 ICT 효과는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효과가 없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스템적인 관점의 분석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여기에 제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위를 명확히 재야 됩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강우 레이더의 어떤 정보를 갖고 절대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도 개연성이 있고 좋다고 하니 예측도 하고 모델 프리디션 컨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측도 하고 뭐 ICT 뭐 센싱도 해서 제어를 해서 ICT 기반의 스마트 도시 침수해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뭘 이렇게 사업도 합니다. 나중에 사업 효과 때 한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몇십 년 전부터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되게 사이트를 선정할 때 조심해서 선정해야 된다. 우리가 관련된 부분들도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본의 사례를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얘들은 우리보다 좀 먼저 두들겨 맞고 있으니 한번 볼까요? 라는 관점에서 얘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보면 일본도 2015년도에 전문가들 집단을 해서 뭐 이렇게 좀 한 게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 감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드웨어적 종합 대책을 보면 아까 우리가 구조적 대책을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일본은 이거 참 이게 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이거거든요. 하수도가 걔네들은 지성 간선 5년 10년 설계 빈도예요. 우리가 지금 30년 50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냥 대부분 지역은 5년 빈도로 배수 능력을 갖추다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피해가 크게 일어날 지역은 10년 빈도로 관리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설계 빈도가? 우리나라도 2011년도에 하수 설계 기준 다 일본 걸 좀 많이 차용을 했는데 전체 도시 배수 체계가 일본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부분. 그건 나중에 좀 토론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민간과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계획 강우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지자체 공공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왔던 거죠. 민간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화하면서 기존의 하수관로 시설에 해당되는 기존 시설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ICT의 스마트 내수 침수 이런 기술들이 나온 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위 관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보는 관점 중에 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뭐 하수도 하천 서로 일체적인 운용, 민간의 우수저류 침투시설 이용, 주민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이건 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걔들이 일본 애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랑 이렇게 큰 흐름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 여기에 얘네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수도 하천 시설을 일체적 운용을 해라. 우리도 알고 있고 하고 있었던 거고요. 도시기능 집적지역, 중점관리구역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중점적인 선택적인 이원화된 형태의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맞고요.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해서 증보관을 만든다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맞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분산형 우수저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도 맞고, 소프트웨어적인 대책도 많이 하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침수 대책만 포함된 공공하수실이 저거거든요. 대심도 터널이거든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다. 원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재 육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게 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또 전문가들이 날려낸 이틀 보면 하수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하수도가 기본적인 근간인 도시 지역의 우수배제 시설이다 보니 얘는 꾸준히 착실하게 열심히 해라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지역의 모든 획일적인 형태로 대책을 할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좀 먼저 강화된 형태로 가고 이원화된 형태로 관리를 해라라는 것들. 또 어느 지역은 애시당초 좀 정비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그냥 배수 펌프차를 그냥 크게, 소방차가 아닌 배수 펌프차를 따로 지자체가 구비를 해서 침수가 발생하면 열심히 퍼내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류처가 하천이고 그 다음에 바닷가인 경우에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수도가 도시 침수를 방어하는 설계 빈도가 잡혀져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강우가 오면 구조적으로 그 대책을 다 대응해 모든 지역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원화된 계획 강우를 설정을 해서 그거에 발생되는 침수 피해를 예측을 하고 공지를 해라.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2018년도에 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한번 이제 봤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건데, 이게 구글에서 두 가지 컨셉이 있거든요. 투스브러시 테스트라고 해서 칫솔처럼 사람들이 매일 쓰는 거를 혁신해야 된다. 하수관로를 혁신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매일 쓰고 했던 것들을.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강우를 넘어가는 강우를 도시침수 강우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계획 강우 이하의 우수 배제를 충분하게 잘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해야 되고 유지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배수 체계가 100% 설계했던 그대로의 성능을 답보할 거라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지금 뭐 AI든 뭐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AI가 두 분야에서는 참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는 농업 분야예요. 왜냐? 농업 분야는 산출된 농산물의 가치가 너무 높지 않아가지고 뭐 시금치 몇백 원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항상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도시침수의 강우 예측의 인공지능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아니 50년에 한 번 비 오는 거를 뭘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려고 그래. 이런 질문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 두 분야는 잘 되기 어려울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문샷 띵킹 같이 달나라가는 핵심적인 기술이 도시침수 기술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큰 오산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대형 대심도 터널 같이 원샷 원킬이라는 이런 접근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나 정책적인 거나 어떤 이해 당사자의 많은 의견에 의해서 정책이 가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돌발홍수와 같은 이게 자꾸 매체에서 이렇게 침수 피해가 컸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공포 마케팅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걸 기반으로 진짜 모든 시설과 모든 우수배수 체계를 도시의 내부분들 정책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그러기에는 돈도 없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신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 때는 좀 괜찮겠지만 기존의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그래 다행스럽게도 하수도가 유지 관리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통과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역치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역치수의 개념에서의 제가 포인트는 민간의 협조입니다. 민간의 협조. 이게 사유지를 갖고 있는 관리 체계를 어떤 식이든 공공 분야에서 좀 도움을. 그래서 일본은 준 하수도 제도라 해서 민간에서의 저류조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려는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관점에서의 내용 부분들이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도시침수 부분의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버넌스 부분도 이제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